네, 안녕하세요.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하는 플랜 IT IT 전문가의 만남입니다.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안 관련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요. Security IBM 엑스포스 연구소가 말하다라는 주제로 IBM 콜의 박형근 차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한 30분간 토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IBM 엑스포스 연구소 좀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여러 사전 등록한 전자신문 UTV나 아니면 플랜 IT 아니면 그 토크 IT 거기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이 엑스포스 연구소 상반기 리포트를 거의 100쪽 되는 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안 보신 분은 이따가 방송 끝나고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오늘 토크 들으셔서 보시고 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IBM이 보안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이 지도상에 거의 뭐 이거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지역이 벌써 한 20여 개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네. IBM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9개 보안 관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9개 보안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9개 보안 연구소 이외에도 11개 보안 솔루션 그 개발 연구소도 같이 포함하면 네. 전 세계 모든 곳에 이제 IBM의 보안 개발 역량과 네.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제 네. 관제 인력들이 이제 다 퍼져 있다고 보시면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IBM 블루지 않습니까? 네네. 블루로 안 칠해져 있는 네네. 저기 뭐 그린랜드라든지 아프리카 몇 군데, 네네. 몽골 사막 같은데 네네. 저기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네네. 지속적으로 이제 IBM이 이제 커버하는 그런 지역들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장도 그쪽 지금 하얀 데에 이제 네. 파랗게 다시 칠해지고 있고,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보안 관련된 인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앞으로 전세 발전하면 다 나중에 다 푸른색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보안 관제센터하고 네네. 보안 연구소의 역할은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보안 관제센터는 이제 3,000개 현재 등록된 3,000개 고객들의 이제 보안 인프라를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보안 위협에 이제 대응해 주는 곳이 이제 보안 관제센터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견된 사항들을 이제 3,000여 개의 고객들만 이제 그 이득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구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보안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IBM의 이제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네. 그래서 앞선 이제 보안 대응력을 이제 제공해 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안 연구소입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 행사 사이트에 그 원래 게시한 네네. 그 리포트 같은 것들은 대외적으로 완전 공개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고객 말고도.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보안 연구소, 엑스포스 보안 연구소가 네. 이게 역사가 오래됐나요? 어떤가요? 궁금한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좀 당황스럽네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BM 엑스포스 보안 연구소는 이제 예전에 ISS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그 회사의 연구소였기 때문에 IBM의 인수된 지는 2000년 초반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이전부터 이미 연구소로서 명성이 높았었습니다. 성견지명이 있었네. 네. 자, 그러면 그 이 연구소에서 오늘 우리가 네. 집중 이제 분석할 그 리포트 네네. 이게 단기별로 상반기, 네. 하반기 두 번 나오는 겁니까? 1년에? 네, 1년에 2번 나오고요. 그래서 네. 상반기는 이제 9월에 나왔고요. 이제 풀리어 전체는 이제 내년 한 3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럼 내년 한 3월, 4월에 또 한 번 더 네, 한 번 또 해야죠. 네. 자, 그러면 요번에 그럼 이 상반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가요? 네, 좀 더 이제 이런 시간을 많이 이제 갖고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보안 동향이 이제 결국에 이제 국내 동향으로 또 같이 발 맞춰서 갑니다. 요즘에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이제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네. 이제 이런 기회를 가져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012년 올해 상반기에 어떤 이제 보안 관련돼 가지고 동향하고 위험 보호 어떻게 추세가 어떤지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오늘 얘기를 네네. 하는 것들이겠죠? 네네. 이제 네. 한번 간단하게 크게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내 포함해서 APT라는 용어는 이제 네. 이미 언론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APT라는 게 이제 특별한 이제 그런 공격이나 해킹 기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이제 소개 목적을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APT가 되겠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웹에 대한 취약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 대두되고 있는 이제 모바일이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 안에서도 보면 이제
맥 관련된 이제 네. 그런 새로운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패스워드의 취약점이라든지 뭐 OS의 취약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APT가 네. 이제 나오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서 이제 IBM은 이제 보안 인텔리전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격들이 이제는 이제 전쟁과 같은 사이버 전이라고 이제 네, 명시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과 동일하게 생각이 돼서 어떤 교전 규칙에서 따오는 이제 OKA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론을 이제 소개를 하고 저건 있습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발음은 오코카? 오코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네. 좀 어색하네요, 저도. 네네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보니까 또 단어들이 좀 이렇게 어떤 우리 생소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네요.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이 보안 위협도 뭔가 이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예. 자, 먼저 이게 이 엑스포스 연구소에서 취약점 현황에 대한 것들인데 이 빨간색이 높아지면 나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궁금한 게 네네. 트레이더 보면 W자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네네네. 이게 뭐 계속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게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 네네네. 건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런 보안 취약점이 이제 발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그 밴더라든가 이제 아니면 이제 고객분들께서 네. 여러 가지 대응 체계를 이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낮춰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제 이 취약점을 발굴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뭐 연구가나 아니면 해커나 연구의 시간이 네. 이제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IBM 엑스포스 이 동향 관점에서 보면 2년 주기로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W 곡선을 계속 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수해에 많이 올라가네요. 네네네. 올해감 저게 지금 2012년 해가지고 딱 하셨는데 네네. 저거는 올해 12월 말이 안 됐으니까 네네. 반기 건가요? 네네. 반기가 와. 벌써 2010년도에 동일한 수치고요. 그래서 아마 저 풀리어로 하게 되면 전체 올해 끝까지 가게 되면 저 곡선이 굉장히 높아서 그러네요. 아마 최대의 어. 취약점 발굴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성장률이 하면 좀 뭐하지만 나쁜 거니까 네네. 엄청나게 뭐 올해 되게 많이 네, 맞습니다. 높아지는 거네요. 네네. 올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올해 이게. 올해 특별히 높아졌다기보다는요. 기속적으로 이 취약점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네.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네. 그 인프라 내에서 발견되는 이제 그런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취약점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웹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웹의 인프라가 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PC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바일로 인프라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취약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고요. 또 웹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종류가 그렇죠. 늘어날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취약점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모든 것이 다 웹으로 통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구조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SQL 인젝션, 네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말이니까. 그쵸. 근데 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도 이미 많이 회자가 되었고 얘기가 됐던 것이 이제 네. SQL 인젝션, 그다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이제 이 두 가지 취약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IBM 같이 큰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좀 안전하게 이제 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 소위 말하는 이제 SDLC라고 하죠. 네네. Secure Development Life Cycle이라고 하는 그 각자의 체계를 가지고 이제 시큐어하게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신생아는 이제 새로 생긴 이제 그런 업체나 서비스 네. 아니면 이제 영세한 좀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이제 그런 체계를 이제 갖출 수가 없는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저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개발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개발자가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갖고 안전한 이제 코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알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납기 준수라든가 그렇죠. 뭐 빠른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고 프로젝트 내에 보안에 대한 고려를 잘 하지 못한다든지 네네. 이러한 이슈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보안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 개발자의 수도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의 네. 한계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의 어떤 시간상이라든 아니면 지식상의 한계점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저런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나 SK 인젝션이라는 이런 취약점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주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자, 수 근데 여기서 있겠습니다. 보면요, 이 두 분 흥미로운 게 2010년도에 보면 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은 되게 작아요, 그죠? 네네네. 그다음에 SQ 인젝션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네네. 2년 이전 2012년 보면 네. SQ 인젝션은 되게 많이 줄어들었고 네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은 엄청나게 좀 확산됐거든요. 네. 그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SK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 쪽 개발하는 쪽에서 이제 그 많이 개선 사항도 있고 뭔가 자동화도 많이 되고. 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는데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이 개발단의 이슈도 있겠지만은 이제 서드파티라든지 네,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은 좀 해결하기 좀 SK 인젝션보다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 또 그 웹 취약점 안에서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이제 실제 이 개발하는 개발사 관점에서 보면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코어 플랫폼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취약점 부분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이 하나의 그 이 프로덕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코어 플랫폼은 직접 개발하지만 그 부가적인 기능들은 서드 파티의 그렇죠.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코드를 많이 갖다 쓰거든요. 요즘 뭐 근데 매시업이 많이 하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서비스라든지 코드라든지 이 라이브러리 이런 갖다 쓰는 이 소위 말하는 플러그인 네. 이 소프트웨어에서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개발을 할 때에도 코어 쪽 소스에 이제 안전한 개발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실제 연계되는 서비스 아니면 코드, 네. 라이브러리의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보안 취약점을 이제 검증을 하고 진단을 하는 이런 액션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되면 좀 더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의 그런 빈도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네네. 박싱한 것이 네네. 지금 이게 이제 웹에 관련된 이게 그죠? 네네. 네네. 주로 웹에 관련된 두 가지,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이제 그런 SK 인젝션, 이제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가장 많은 공격자들이 선택하는 공격 방법이 SK 인젝션입니다. 그래서 SK 인젝션이 실질적으로도 IBM의 보안 관제의 데이터를 봐도 네. 다른 거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2배 이상 많은 이제 그런 그 공격 기법으로 이제 채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스크립팅도 이제 5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네. 많이 채택되고 있는 공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뭐 저도 최근에 와서 저도 이제 그동안 쭉 윈도우 노트북 쓰다가 네. 맥북을 바꾸거든요, 올해. 네네네. 저 같은 사람도 맥북을 바꿀 정도면 저는 애플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바꿀 정도면 요새 맥북 많이 쓰거든요. 네네. 애플의 제품. 근데 맥은 예전에 보안에 대해서 되게 강하다, 맥은. 근데 네네. 요즘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공격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이제 그런 사실 플랫폼을 어떤 플랫폼을 선호한다라는 거는 사실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BYOD라든지 이제 Bring Your Own Device라든지 해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제 기기를 갖고 갑니다. 네네. 자신의 기기를 갖고 가다 보니까는 이제 윈도우즈 플랫폼이 주된 환경에서 이제는 멀티 플랫폼을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나 이제 공격자들도 이제 이 멀티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코드를 이제 제작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네. 대한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라이트 된 것이 이제 맥에 대한 악성 코드가 이제 증가하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요 그림에서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플래시백이라는 게 이제 최초에 나왔던 이제 악성 코드였고요. 네. 요 맥 악성 코드 이 플래시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한테 이 플래시 플레이어를 이제 설치하도록 유도함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그런 클릭하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 네. 클릭하는 것들을 인터셉트, 그러니까 가로채 가지고 네. 이제 구글 그 광고를 이제 자동으로 클릭시키게 함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제 악성 코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티벳이나 이제 사퍼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 그래서 티벳 관련된 독립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획득하기 위한 악성 코드였고요. 네. 그다음 이제 크리시스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악성 코드인데요. 크리시스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이 플래시백이나 네. 아니면 이제 티벳이나 이제 세퍼브나 크리시스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바 기반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든 윈도우즈든 할 거 없이
모든 플랫폼에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악성 코드로 이제 진화해 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크리시스가 가장 위협적이고 성공적인 모델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악성 코드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크리시스 같은 경우는 맥 악성 코드로 설계가 되었었는데요. 실제 유포는 윈도우즈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유포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이제 가상화. 네. 가상화 환경 위에 윈도우즈 시스템까지도 감용할 수 있는 그런 악성 코드로 네. 굉장히 혁신적으로 좀 이 발전이 된 그런 악성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의 가상화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맥도 지금 이제 안전하지 않고요. 또 가상 인프라로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 인프라의 윈도우즈 역시도 현재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악성 코드 역시도 굉장히 발전해서 전방위의 모든 멀티 플랫폼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시스가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실제로 이제 막 감염이 되면 어떤? 현재 크리시스의 목적인 이런 것들은 아직 계속 코드가 전체 코드가 다 탐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뭐 연구 중인데 일단은 네. 뭐 이 기본적인 악성 코드가 갖고 있는 특성들, 네. 좀 이제 정보를 유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이제 가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한 코드로 이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좀 더 상세한 거는 이제 전체 크리시스의 전체 코드가 네. 다 발견이 되면 아마 그때 목적이 아마 밝혀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또 패스워드 관리도 되게 중요한 또 이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죠. 패스워드가 이제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너니머스라든지 그런 핵티비즘을 이제 표방하고 있는 여러 이제 핵 단체들이 이제 네. 실제 어떤 사이트들을 공격하고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계속적으로 이제 공개하고 있는 이제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공개하게 되면 그 하나의 웹사이트만 이제 피해를 이제 입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도 뭐 유사하긴 합니다만은 사용자들이 흔히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아니면 몇 개의 제한된 패스워드를 가지고 모든 자신이 쓰고 있는 디지털 라이프의 모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패스워드가 이제 유출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른 서비스, 뭐 금융 서비스든 아니면 어떤 SNS 서비스든 아니면 이메일 서비스든 연쇄적으로 이제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비밀번호 관리가 굉장히 큰 이슈 사항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비밀번호가 이제 공격자에서 유출되는 이제 경우 실제 이제 비밀번호가 유출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암호화돼서 뭐 안전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암호화된 것들을 이제 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통 이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MD5나 뭐 SHA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인크립션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그래픽 카드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그런 그 그래픽 카드 자체를 클라우드에 이제 올려서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는 이제 악의적 목적 서비스를 받아서 또 패스워드 크래킹에 이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단순히 패스워드가 암호화, 해시 암호화, 단방향으로 암호화됐다 그래서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유출이 되고 나면은 일단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BM은 이제 IBM 리포트에서 요 패스워드 관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고요. 가급적이면 사용자 관점, 뭐 고객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하나의 서비스에 그러니까 여러 서비스에 하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지양하고 다른 서비스로 이제 계속 패스워드를 다르게 생성해서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사실 되게 많은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네네. 학집 취약한 거거든요. 네네. 야, 이거 했는데 내가 은행 암호랑 똑같은 건데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좀 개인적으로 네네.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네네. 팁이랄까 그런 거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자신이 보통 쓰고 있는 이제 패스워드에 이제 앞이나 뒤쪽에 이 자신이 알 수 있는 그 웹사이트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붙여준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패스워드를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1, 2, 3, 4라고 쓰고 있다. 쓰고 1, 2, 3, 4로 쓰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토크 IT라는 것들을 이제 앞에는 토크 IT를 붙이고 뒤에는 뭐 TA1K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를 이제 늘린 다음에 앞이나 뒤에 그 특수 문자, 뭐 물음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줘서 이런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웹사이트마다
다르게 이제 패스워드를 구성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중에 이제 패스워드를 관리해주는 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툴들을 좀 활용해서 이제 다른 패스워드를 기억하기 어려우면 그 툴에 의거해서 이제 좀 이제 이 기억을 이제 상기시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이제 하는 것들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다른 사이트들 막 일반 사이트들 네네. 개인적인 사이트를 가입할 때 네네. 지금 그런 방식을 이용하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도 네.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별 인식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좀 바꿔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회사 내에서는 이제 그 싱글 사인온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뭐 그런 패스워드에 대한 기억하지 않고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다른 패스워드가 네네. 이제 랜덤하게 생성돼서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발음도 오코카 그죠? 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사 민간 기업의 네네. 어떤 그 보안 대응 체계가 네. 군사적인 네네. 작전 체계하고 닮아가 유사해진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거 좀 맞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네, OCOKA는 이제 네. 약자고요. 약자는 저 밑에 쭉 있습니다. 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굳이 읽지는 않겠고요. 이제 OCOKA는 이제 풀면은 이제 관측, 은닉, 장애물, 중요 지형, 접근 네. 경로 네. 이렇게 이제 5가지 관점에서 이 보안 인프라를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측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이 공격자나 아니면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네.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네네. 모니터링하고 이거를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체계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갖춰야 된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 경기의 초소에서 망원경을 이렇게 쭉 바라보듯이 이제 그러한 인프라를 이제 첫 번째로 갖춰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은닉은 공격자가 쉽게 중요 정보 자산을 찾을 수 없도록 감추는 기술, 예를 들면 암호화나 뭐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뭐 접근 통제도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닉하는 이제 네. 그런 기법을 이제 많이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장애물이에요. 공격자들이 쉽게 아까 얘기했던 중요 정보 자산에 도달할 수 없도록 네네. 계속 네네. 이 여러 가지의 보안 이 레이어를 이제 두어서 이제 접근을 이제 방지하는 건데 이제 그 보안 안에서 보면 이제 그 이 여러 가지 뎁스로 해서 이제 보안 체계를 갖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물이 이제 그런 하나의 솔루션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의 보안 솔루션 아니면 이제 중복되더라도 네.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놔서 쉽게 이 중요 정보 자산에 은닉된 중요 정보 자산에 도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 지형은 이제 이 접근 경로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어떤 이 전투를 하기 전에 지형지물을 이제 식별한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 지형은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라든가 아니면 조직 구조 아니면 이제 이 중요한 정보 자산 쓰는 IT 인프라 자체에 대한 식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장애물이나 은닉을 할 때 전략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네네. 도출하기 위해서 중요 지형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접근 경로는 이제 위협 모델링처럼 실제 어떤 경로로 우리가 은닉된 정보 자산에 침투할 수 있겠는가를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고 생각해보고 분석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장애물을 놔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앞으로는 군사 작전을 방불하게 군사 전략이나 군사 작전을 방불하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이제 OCOKA라는 이제 뭐 이거 하나의 이제 방법론이 되겠죠. 이것들을 이런 방문을 이후 채택을 해서 이제 사이버전 네. 아니면 이제 외부의 그런 위협들 APT 같은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하나의 뭐 참고 모델로서 이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지금 당장 알겠지만 앞으로 미래에서는 지금 뭐 해병대처럼 네네. 그 정도 규모의 어떤 사이버 전을 수행하는 네네. 그런 조직도 생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네. 이제 전쟁이 꼭 우리가 미사일이나 총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가상 세계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고 봐도 네. 뭐 맞습니다. 이미 뭐 스터크넷이나 이런 이제 사회 중요 인프라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공격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이제 뭐 실제 총알이나 뭐 이렇게 뭐 로켓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폭탄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는 이제 이 디지털 세계상에서 이제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공격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뭐 다른 얘기지만 뭐 이렇게 무인 네네. 공격 정찰기 갖고서 사람 네, 많이 맞습니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참.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아까 Bring Your Own Device, 네네. BYOD. 네. 네. 지금 이건 결국 이제 회사 내에서 내가 사고 있는 이런 기기들을 내 네네. 개인 기기들을 네네. 회사 기기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는 네트워크만 갖고 있고요. 네, 센터하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 또 하나 이제 트렌드로서 이제 사용자들이 기존에 회사에서 제공해 주던 이제 디지털 기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죠. 자신이 선호하는 이제 기기들은 이제 쓰기를 이제 많이 원하는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사항은 이제 한 3가지 정책 정도로 보통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 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는 건 이제 보안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런 기기를 이제 허용하려고 그러면은 인프라 자체가 멀티 플랫폼, 멀티 브라우저,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런 플랫폼 특성에 따라서 이 보안 통제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IT가 뭐 예를 들면 윈도우즈와 IE 기반의 네. 이제 그런 보안 통제를 이제 구축을 했다 그러면 이제 BYOD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맞는 이제 전환하는 이제 시점에 있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제 오픈이 되고 이제 사용자들이 기기 쓸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가이드로서 이제 IBM은 이제 총 6가지의 이제 저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용자의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네.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이 모바일 기기 아니면 사용자의 기기로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의 무결성이라든가 실제 이런 4가지 항목들, 뭐 네. 식별 및 인증, 뭐 접근 제어, 데이터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서비스의 무결성 이 4가지 것들이 정확하게 정책에 맞춰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증하는 활동, 그 다음에 실제 사고가 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고에 대한 그런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지면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BYOD 전략을 이제 펼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IBM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게 BYOD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이런 업무를 하는데 편의성하고 네네. 편의성하고 또 이제 어떤 보안 네네, 이 두 마리 맞습니다. 토끼를 다 잡는 어떤 네네,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왜 우리가 이렇게 요새 이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다 통제해 버리면 네네. 또 조직의 창발성도 안 일어나.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APT고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IBM이 이제 대응하는 보안 인텔리전스라는 네네. 네, 컨셉인 것 같은데. 네네. 그 보안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이제 IBM의 이제 고유한 용어는 아니고요. 네. 이미 이제 여러 뭐 가트너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통합 보안 관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의 좀 차세대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종래 그 이 통합 보안 관제의 인프라와 보안 인텔리전스가 다른 거는 APT가 이제 너무 전방위적으로 이제 다 일어납니다. 사용자 네네. 기기, 뭐 BYOD 인프라 하게 되면 사용자 기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네트워크 인프라, 서버,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제 네.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라봐야 될 그 지점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오코카라고 하는 거기에서 관측 부분에 있어서 관측할 내용이 너무나 많고 네. 어렵고 탐지하기가 용이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제 보안 쪽에서도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APT나 아니면 악의적인 사용자에 대한 탐지하는 그런 능력을 모든 기업이나 아니면 네. 보안이 중요한 조직에서는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IBM 보안 리포트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안이라는 것이 이제 회사 단위에서만 네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세상이 모두 연결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회사 단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IBM 아까 엑스포스 같은 네네. 그런 글로벌한 어떤 그런 서비스하고도 지속적으로 네네. 연계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네. 필요하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뭐 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 엄청 많은데 이걸 오늘 다 네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다. 네네. 네. IBM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만 걸면 된다. 네네. 네, 여러분들 그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요. 저희가 Q&A 시간은요. 두 번째 세션 지금 바로 그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에 대해서 하고 나서 11시부터 두 분 게스트 모시고 저희가 Q&A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질문들 계속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스트이신 최영찬님 나오시죠. 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얼마 전에 또 발표된 거죠. 행안부에서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그거에 대한 안내서 및 기업의 전사적 규제 준수 방안 이러한 주제로
IBM 코리아의 최영 차장님 오늘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법들이 일단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개인정보 뭐 아마도 있지만 여기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조치, 전자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고객들이 헷갈려 할 것 같은데. 네, 먼저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한번 다 일일이보다 큰 구분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제가 기업들의 이제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 내지는 매니저분들을 만나 뵈면은 이 질문을 가장 사실 많이 네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아마 좋지 안내서가 가장 큰 내용이지만 그 전에 네. 앞서서 이제 법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좀 자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사실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더 네. 줄여서는 망법이라고 그렇죠. 부르고 있고요. 네. 두 가지에서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암호화로 수행해라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 외에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감독규정, 그다음에 전자정보법 이렇게 해서 요 군데에서 다루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들도 사실 암호화 부분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다루고는 있지는 않고요. 요 네 가지 법이 가장 암호화 관련해서 잘 다루고 있는 법규다 이렇게 말씀드릴 이 수 네 있습니다. 가지 법이 뭐 어떤 동일한 부서에서 만든 법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예. 그런 것들에 해서 되게 혼동도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소관 부처가 사실 다르고요. 그래서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럼 과연 나는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을 받을 것이냐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눈 건 산업군을 먼저 나누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이 FSS라고 써 있는데 이건 IBM에서 부르는 용어이긴 하지만 네. 파이낸셜 서비스 섹터라고 해서 금융 네네. 관련된 이제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펍은 말 그대로 공공, 네. 그다음에 컴은 이제 정보통신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 각각의 산업군에 따른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 산업군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하고 감독 네. 규정이라든지 있고 그다음에 공공은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그다음에 컴섹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망법 네.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개별법이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래서 사실 개별법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곳은 그 산업군에 속해 있는 네. 그 산업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실 그건 뭘 보시면 되냐면요. 업종? 예, 맞습니다. 그 업종에 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 그렇지, 업종. 맞습니다. 예. 사업자 등록증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네.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네네. 그걸 보시면 되고 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 사실 350만, 370만 말이 많습니다만 전체 사업자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네. 대기업, 네.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부터 1인 시작해서 기업서부터 포함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자영업자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네.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이니까 전부 다 지켜야 되는 법으로 일반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 개별법이 일반법보다도 우선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건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헌법에 개별법 우선의 원칙 아. 혹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개별법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다시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네. 거기에서는 암호화에 대한 법률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차례대로 내려와서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별법 우선으로 먼저 적용을 해서 거기서 지켜야 될 사항을 다 지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속에서 암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두 개를 네. 다 네. 지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얘기 최영창님은 원래 법을 전공하셨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IT 네. 전공하셨어요? 네, IT 정보. 근데 좀 법률가 같은 포스가 뭐 아주 말씀도 아주 논리적으로 논조적으로 아주 꼭 뭐 검사나 변호사 같이 이쪽을 하셔서 그런지 네 포스가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장표 보면 이 암호화 관련돼 가지고 네. 여러 중복이 되고 약간 뭔가 이렇게 모순이라고 뭐랄까 지금 불이시된 것들을 갔을 때 어떻게 될지 그런 네. 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우리 PD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법에 관련돼서 만들어진 소관 부처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네.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방통위, 예, 지금 현재 그렇죠? 옛날에 정통부였죠. 예,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고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 법으로 되어 있고 관련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나오게 되고
관련돼서 이제 기술적 보호 조치 기준에 대해서는 네. 그 부위의 그 부령으로 이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부령 속에 보면은 이제 어떤 법을 어떻게 그 각각의 법 속에서 암호화된 방식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네. 비슷비슷하지만 네. 그래서 일방향으로 암호화될 거는 양쪽 법 다 비밀번호를 네. 이제 일방향 암호화해라라고 되어 있고 바이오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다루고는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출됐을 경우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바이오 정보는 우리 환자 정보 같은 거 말하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 정보는 지문, 홍채, 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음성, 필체, 네, 네. 그러니까 개인을 구분할 수 아, 있는 아. 신체적인 그리고 네네. 행동적인 특징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바이오 정보라고 네, 네. 그렇게 다루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고유식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해라라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요. 네. 근데 망법에서는 주민번호 플러스 계좌정보 등의 금융정보까지 다 암호화해라라고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암호화 시킬 대상이 데이터가 위치가 어디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 조치해야 될 것들이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관점도. 네. 그래서 보시면 그럼 이런 정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별법에서 가지고 있는 혹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명시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호화를 수행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고요. 네네. 예,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나와 있다시피 어떤 정보를 어느 구간에 암호화를 하고 있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가 그 지금 슬라이드 대개 보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로 전송이 되거나 네. 혹은 외부 저장 매체를 통해서 빼내려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한 방법으로 암호화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DMZ 영역에 또 이런 정보를 만약에 저장할 경우도 무조건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망에 이제 저장하는 또 방법이 또 있겠죠. 사실 내부망에 저장이 될 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어서 공공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암호화 범위라든지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공공은 위험도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의 범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그 영향평가 같은 거는 공공기관이니까 자기네들 어떤 조직이 있으니까 할 것 같은데 네. 민간기업 같은 위험도 분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거는. 네, 사실 그 강제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궁금하네요. 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네. 영향평가는 그 법에 의해서 네. 33조에 나와 있는 법에 의해서 2016년 9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이면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네.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민간의 경우에는 권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많은 금융회사들이 지금 영향평가 내지는 위험도 분석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에게도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도 혹은 개인정보 책임자도 그다음에 네.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를 이용하고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제3자에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파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흐름도를 만들고 그 흐름도에 따른 취약점이라든지 위험도 분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지를 파악을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아주 큰 이익이 네.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보완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네.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위험도 분석 평가라든지 영향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 펌이라든지 이런 서비스하는 데들이 전문직이 많아지겠네요. 네, IM팜에서. 예, 맞습니다. 영향 평가는 현재 이제 행정안전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IBM을 포함해서 18개 기관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이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올해 말일까지 12월 30일까지 암호화를 적용해야 한다. 네. 하는데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회사 다닐 일도 많아 죽겠는데 네. 이거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죠, 그런 분들은? 사실 맞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네. 네, 만약에 31일까지 뭐 유예를 해줬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쓴 적은 없고 네. 31일까지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호화 그 계획서를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예. 그리고 31일 이후에는 사실 암호화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소한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도 착수에 포함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간주화되는 거. 그래서 암호화 그 계획서를 수립해서 가지고 네.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호화를 이제 암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면 어떤 알고리즘 같은 뭔가 그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네. 이런 또 권장 사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사실 이번에 들어있는 암호화 조치 안내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 나와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 방법이라든지 네.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을 탑재한 솔루션, 즉 다시 말해서 암호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표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내가 채택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네. 과연 법에 가장 준수하는 것인지, 그다음 실제로 실태 조사가 나왔을 때, 네. 혹은 정보 유출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 가게 되겠죠. 법원에 갔을 때 내가 의무를 다했는지, 네.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많이 정리를 해놨다라고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 개인정보 책임자라든지 그다음에 매니저 분들은 안내서라든지 이제 지침으로 삼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 방법으로 보면은 이제 시드라든지 그다음에 아리아라든지 이제 시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아리아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나라 이제 그 국가 표준입니다. 아리아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좀 빠졌는데요. AES라고도 있습니다. 네. AES가 중간에 빠졌네요. 네네. 네. AES 같은 경우 미국 기술표준 협회에서 리스트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이제 국가 표준의 암호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 솔루션이 다 탑재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시드하고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이기 때문에 KS 표준 내지는 TTA 표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암호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를 우리나라의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KS 네네. 표준으로 뭐 그 보호한다는 그런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키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으로 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방법으로 이렇게 SHA 원래는 A1이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SHA2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취약점이 이제 노출되었다, 취약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SH2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공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IT 보안 인증 사무국의 검증 대상 암호 알고리즘 목록을 같이 참고하셔서 네.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 알고리즘을 탑재한 이제 결국엔 제품이지 않습니까? 네네. 솔루션이죠. 그렇죠. 솔루션을 고객께서 결국엔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암호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또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게 다음 장 보시면 네. 이렇게 5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처음 나와 있는 것이 기존 API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따로 두고 네. DB 서버가 뒤에 있고요. 암호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DB 서버 자체에다가 암호화 솔루션을 플러그인으로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DB 서버 자체 암호화인 특정 이제 제품 쪽에서 많이 구현을 하죠. 저희 IBM도 DB2라는 이제 DB 서버 DBMS를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DBMS에서 자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방법, 그다음에 DBMS 암호화 기능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개발 형태가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운영 체제에서 암호하는 방법. 네. 이건 뭐냐면 OS가 있고 그다음에 피지컬 레이어와 OS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널인데 커널 단에다가 여기는 암호화 모듈을 탑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물리적인 피지컬 IO가 일어나면 전부 다 암호화를 하는 방법이 네네.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암호화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5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개인정보를 암호화했다라고 네. 하면 네. 일단은 행안부에서 나온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가이드에는 충족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뭐 이거 암호 관련된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이 있다면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유형을 나눠주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 거기 스펙에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거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더 근데 뭐 지금 나와 있는 요 5가지 방법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암호화 알고리즘 방법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이게 법률적인 준수 사항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우리가 이제 큰 뭐 어떤 통신회사나 아니면 카드사라든지 그런 이제 엄청난 많은 이제 회원 정보를 갖고 있는 거대 기업도 그렇지만 일반 자영업자 네. 아니면 아까 소상공인 말씀하셨지만 네. 뭐 부동산 거래업자 같은 데 되게 많은 중요한 이제 인적 정보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들도 요번에 이런 그 암호 조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떤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370만 이제 그 전체 사업자는 전부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방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이제 그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10년 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저도 많은 개인 정보와 그렇죠. 예, 주민번호와 그다음에 금융 정보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계좌 정보에 카드 번호까지 사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호화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런 분들 소상공업자 분들은 DBMS 서버 자체를 구축해서 가지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암호화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탑재된 암호화 솔루션을 적용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저기 대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PC에 개인정보를 직접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행안부에서 4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서를 쓰게 된 경우에는 이제 그 오피스라든지 이런 문서 자체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 기능을 반드시 사용을 하시고 혹은 조금 더 발전된 방법으로 암호화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한다든지 혹은 DRM 네. 예, 이용해서 암호화한다든지 혹은 디스크 암호화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사실 암호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을 했을 때 법원에 가서 가장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가장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관주의라는 걸 많이 봅니다. 선관주의란 뭐냐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뭐 이론적인 개념은 많이 나와 있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선관주의.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관리적인 주의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네. 그런 것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사실 그걸 법원에서 증명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동종업계에서 내가 평균 이상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과 금융권에 있는 굉장히 보안 수준이 높은 회사의 개인정보에 유출하기 위한 방법과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노력은 엄밀히 말해서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네네. 비용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주의에서 보면은 동일 업종, 동종 업종에서는 그래도 제가 관리의 의무를 충실히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네. 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안정성 확보 조치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는데 네. 여기 7조 개인정보 암호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보시죠. 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는 이렇게 3조에 나와 있는 관리적인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4조부터 10조까지는 이제 물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7조의 개인정보 암호화에 관련돼서 조치 안내서가 지난달 10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3조부터 시작해서 10조까지 전부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4조하고 5조는 좀 연관성이 있어서 접근 권한하고 비밀번호 관리. 아까 조금 전에 박형원 차장님도 비밀번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에 대한 계정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권한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 통제 시스템은 사실 게이트웨이에 따라서 맨 위에 파이어월이라든지 IPS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7조 좀 이따 설명을 마저 드리고, 그다음에 8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누가 접속을 했느냐 이런 접속 기록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유변조 방지하도록. 그다음에 9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10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지금 반드시 이렇게 뭐 온라인화되어 있는 전자문서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좀 물리적으로 손으로 써 있는 종이 문서 형태로도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이 형태로 보관될 때 이런 것들도 잘 물리적으로 접근 통제를 통해서 보호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조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계속 설명해드린 암호화
대상,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산업군대로 내가 어떤 산업군에 속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베이스라고 네.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보관하고 있느냐, 보관 저장 장소에 따라서 아마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조부터 10조 요 조항들을 어길 경우에 네. 어겼는데 뭔가 그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네, 그러면 이제 형사 처벌을 받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되게 되면 일단 보호법에서는 이제 마지막 9장 같은 경우가 처벌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4.5조, 그다음에 29조에 보면 이제 안전성 그 조치 의무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아서 뭐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처벌 조항을 다루고 있고요. 암호화 같은 경우를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됐을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3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발생이 되고요. 네네. 기업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관리자, 네. 책임자 네네. 입장에서는 그 2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천만 원 미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렇게 뭐 관리자, 네. 정보 관리자가 실제 어떤 그런 이제 징역이나 아니면 벌금형을 네. 당한 적이 있나요? 지금 어떤 사례가?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대로 네. 성관주의에 입각해서 봐서 네. 대부분 이제 그냥 주의 내지는 이제 그런 아, 형태로 가게 되고요. 현재까지는. 근데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뭐. 예, 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바로 구속이거나 네. 현재는 이제 불구속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고요. 얼마 전에 크게 떠들었던 이제 뭐 통신사 네네. 정보 유출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2명은 이제 구속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유출을 네. 시킨 자에 해당이 되게 되면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또 이제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과거에 저도 사실 뭐 간첩 신고 113 많이 이제 그런 방공 포스터 이렇게 그리면서 네네.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나이가. 네. 그래서 간첩 신고는 113이고 이제 그 화재 신고는 뭐 1199 뭐 네, 이렇게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이제 신고는 118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118로 요즘에 신고도 많이 하고 계시고 아, 그럴 네. 경우에 또 실태 조사를 118 있구나. 예, 실태 조사를 많이 또 나가거든요. 네, 관련 부처에서 네네. 네, 나가게 되면 실태 조사를 이제 많이 좀 하게 됩니다. 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암호화라든지 이제 보호 조치 기준에 만약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실태 조사가 되게 되면 네네. 그럼 이제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데 대부분 과태료 정도로 이제 되고요. 아. 그것도 이제 1회 적발이냐, 2회 적발이냐, 3회 적발이냐에 따라서 적발 기준과 횟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게 좀 구분이 좀 되어 있는 네.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그 대응하는 어떤 뭐 팁이랄까, 원칙이랄까 그런 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다음 장 네네. 부탁드리면 과연 이제 제가 고객사를 방문을 하고 기업을 방문하고 이제 관리자분들하고 책임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 사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대비하기는 사실상 많이 힘들죠. 물론 수준 높은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제 그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계시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고객분들은 당연히 지금도 수준 높은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는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자체가 과연 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의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네네. 여태까지의 고객분들의 어떤 솔루션의 구매 행태 내지는 보안 수준의 방향을 보면 단품 솔루션의 어떤 구매 형태를 많이 가져가셨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전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그 왜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바꿀 때가 돼서 네. 오래돼서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솔루션을 하나씩 보면 지금도 여전히 쓸 수 있는 솔루션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볼 때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홀이 더 많고 취약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안성을 이번에는 향상해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법적인 부분이 중요해서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기업사의 법 대비, 네. 그다음에 보안 수준 대비한 수준 점검이 수준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준을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안 수준에 따라서 사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많이 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관리적인 기술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막 뭐 제품을 막 사는 게 아니라 네. 먼저 나를 알아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 그죠? 네. 내 처지를.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이제 개인정보 보호 나와가지고 어떤 그 처벌 조항이 되게 이제는 명문화됐고 네. 그랬잖아요. 구체화가 네. 됐고 그런 이후에 실제로 이제 어떤 보안 정보관리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세랄까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는 거 느끼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기업을 방문해 보면 네. 사실 한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제가 방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의식이 향상됐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굉장히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단지 알고는 있고 이게 어떤 처벌 규정도 굉장히 강력하게 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는데 음. 지키려고 하면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뭐냐면 제가 개인정보 담당자이기 때문에 네. 나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네. 과연 나의 윗선인 C레벨과 매니지먼트에서는 과연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현실의 벽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개인정보 담당자라든지 관리자분들은 굉장히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근데 계십니다. 문제 생기면 기업의 그 대표도 네. 어떤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양벌 결정에 의해서 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뭐 IBM은 네.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장 보시면 네네. 그래서 IBM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대비해서 보안 서비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자신이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먼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수준 진단 서비스 안에는 단순하게 네. 지금 현재 되어 있음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서 부분도 그 운영의 어떤 환경 네네.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시려고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네.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 대비해서 수준 진단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고려 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기술적 보호 조치, 구축 방안을 마련해드리죠. 그래서 네.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퀵윈이라고 부르거든요. 컨설팅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마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킬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에 네.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자, 있습니다. 이 수준 진단 이거는 어떻게 요거는 받으려면은 어떻게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청을? 저희 IBM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네네. 네. 이건 무료입니까? 이거는 이것도 유료 서비스인가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네. 저희가 일단 현재는 무료 서비스로 지금 현재 유료 서비스로 지금 현재 진행이 유료 예. 확실하셔야 된다. 그래서 유료인데 무료라고 했다가 네. 전화 빗발 치우면 네, 유료 서비스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혹은 키사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간단한 이 체크리스트로 이용해서 무료로 점검할 수 있는 툴이라든지 이런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스트 박형준 선생님 나오시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조상현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DB 암호 등에 관한 내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비용에 관한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BM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뭐 서비스가 있을까요, 이런 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준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보호 솔루션에 대한 구축 방향 내지는 네. 저희가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은 정말 개인정보보호법 플러스 정보보호 컨설팅을 같이 해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간이 돈이다 보니까 컨설팅 자체가 조금 더 짧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도 단일 솔루션 형태가 아니라 패키지 네. 형태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비용을 많이 좀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관주님이 이번 코멘트 주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보안을 구축하더라도 내부에서 큰맘 먹고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을 제공하는 직원이 있다면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내부자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뭐 그죠? 이거에 그쵸.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건 또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부나 외부나 이제 공직자의 관점에서 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중요한 네. 이제 정보 자산에 대해서 네. 이 어떻게 이거를 은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접근하는 데 있어 장애물을 어떻게 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사실 이제 유출을 마음먹고자 내부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네. 마음먹고자 하면 다 유출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전체가 이제 다 유출되는 거를 이제 막는다든지 아니면 최소화한다든지 네. 아니면 유출될 시점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그걸 탐지한다든지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구현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아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두 분 혹시 질문 잘하신 분 있으면 혹시 메모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름 좀 이따가 질문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요. 네. 아까 네네. 조금 전에 저도 그 네네. 질문에 답변을 좀 네네. 드리면 사실 네.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네. 왜냐면 자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을 다 알고 있는 관리하는 사람이고 네.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 하고자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 교육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려요. 네. 보안 교육은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지급하고 있는 취급자분들을 모아놓고 개인정보를 유출했었던 사례와 그다음에 그 법에서 어떤 이제 대가를 치렀는지에 네네. 대한 판례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런 보안 교육을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 개인정보는 기업의 어떤 굉장한 기밀 자산으로서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정보로서 빼내가면 안 되고 빼내갈 네. 시에는 굉장한 개인에게도 피해가 있다. 처벌을 받는다 법에 의해서 이런 네네. 것들을 보안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것도 뭐 전자 발찌처럼 돼야 되는 거. 자, 그다음에 박하영님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를 설명해 주셨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저장, 전송 시 필요한 암호화 수행 방식 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저장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뭐 결국엔 솔루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로서 저희가 금융권에다가 웨스트 커널 레벨 단의 암호화 솔루션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네. 가지고 있는 뭐 그 개인정보 플러스 금융 데이터 전체를 다 암호화를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네. 진행 중이고 거의 다 지금 마무리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금융권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을 통해서 서비스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까지 전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를 해야 되는 대상이 점점 늘어나는 네네. 거죠. 네. 그러면 아마 대상을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좀 계속 좀 이렇게 고객분께서 고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OS 커널 레벨단을 지금 솔루션을 채택을 하셔서 저희 네. IBM이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에 다 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네. 전송할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SSL을 써서 전송을 한다든지 혹은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써서 거기서 암호화를 시켜서 밖으로 보내는 방법이 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의 지점끼리 혹은 본점끼리 이제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 그 네네. 이메일 자체를 암호화를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TLS라는 이제 암호화 방법을 써서 외부에서 그 이메일을 캡처해 간다 하더라도 이메일의 내용이라든지 첨부 파일을 볼 수 없도록 네네. 이렇게 암호화를 시킨 방법을 알겠습니다. 썼습니다. 네. 자, 김종환님 민간 기업에서는 보안팀은 없고 전산팀은 있는데 이런 경우 보안 담당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그 민간 기업에서 이제 보안 담당자 네. 뭐 이슈도 있을 거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개인정보 그 처리자 아니면 네. 개인정보 담당자 다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담당자는 이제 회사의 이제 최고 경영자가 이제 임명하는 지정하는 사람이 이제 담당자가 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담당자 같은 경우에 책임자 같은 경우에도 5인 이상 기업에 있어서는 무조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의 이제 주인 장이 이제 지정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사실 이제 보안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와 무관하게 우선은 이제 이 기업의 장이 이제 지정하는 사람이 이제 책임자가 되는 거고요. 네.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지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자, 최진대님 위탁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의 업무 목적이 달성된 이후 수탁 회사에서 내부적인 암호화 시스템상 암호화 해제, 복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추적, 누구의 고객 정보를 누가 해제했는지를 확인을 위해서 시스템 내의 고객 정보와
유출자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보관하거나 자동 저장하게 될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위반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추적을 위한 대체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외부에 그 위탁을 맡긴 거죠. 네.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그 개인정보를 유출을 했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함된 예. 그래서 유출자의 이름하고 사원번호를 포함된 문서를 보관을 하는 거죠. 혹은 자동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저장을 할 때 이름하고 만약에 사원 번호만 저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름하고 사원 번호 자체를 가지고 개인정보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네. 다른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그 보관할 때는 네. 어떤 암호화 방법 수단을 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 방법을 쓰는 데서 거창하게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다음에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한 방법뿐만 아니라 네네. 문서 암호화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암호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서 형태로 저장이 된다면 그 문서 자체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방법을 이용해서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황병주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관련해서 키사에 문의를 하니 구체적 방법론이나 명확한 답변을 줄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만일의 일이지만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판사의 기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나고 하는데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라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먼저 네, 실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제 판결이나 이제 사례를 보면요, 공통적인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법이나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준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종업계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이제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해서 사고가 일어나냐, 문제가 되느냐, 이러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동종업계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그 따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제 그 보안 담당자나 해당 기업이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에도 실제 그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이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이 참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들이 이제 좀 잘 챙겨서 이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정태님,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처벌 조항을 보니 한 번 걸리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습니다. 보안 담당을 다들 회피할 듯한데요. 아무리 시스템을 갖춰도 빼갈 건 다 빼가는 세상인데 완벽하진 않겠지만 최선의 방어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써서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오종태님을 저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가장 리얼한 질문이에요? 리얼한 질문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금융권이라든지 굉장히 개인정보를 기밀로서 어떤 개인정보 자체를 굉장한 어떤 자산으로서 취급하지 않는 약간의 좀 아래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들의 관리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세요. 그건 현실적인 고민이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다들 회피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법률적인 그 의거에 의해서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를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라고 명시된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들고 가셔서 아하. 임원 중에 한 분이 꼭 이렇게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가 되시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사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과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는 좀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잘릴 것 같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처벌 이제 과태료가 나와도 회사에서 대부분 과태료를 내주게 되고요. 네. 회사에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적 보호 조치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일단 가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조에서 10조까지 8가지 조항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차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법원에 유출이 발생해서 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가장 현실을 가장 고려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기술적 보호 조치에 의해서
필요한 요건을 다 했느냐. 그다음에 선관주의적인 입장에서 많이 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제 개인정보를 가장 유출 많이 시켰던 사건도 이제 그렇죠. 말씀드린 S모 사도. 네, 그래서 결국엔 무죄 판결이 나서 네. 예, 또 인터넷상에 뜨거웠죠. 네, 네, 그렇게 됐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가장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걸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럼 현실적인 고려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네. 관리자로서 선량한 이제 관리 의무를 얼마나 어떻게 잘 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종태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아까 각 분야별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 현재 사항들을 그 본인이 할 거를 뭔가 공식적인 문서로 뭔가 해놓아야지 네. 나중에 명분도 있지 이렇게 다 보고했다 나는 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구두로만 보고해서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증적이 상당히 구두로만 중요하죠. 보고해서 예.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음 이경모님 암호화 방식에 대한 지침에 128비트 이상 안전한 암호화 키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요? 그 이제 그 암호화 알고리즘의 비트 수가 이제 정해집니다. 그 비트 네네. 수가 이제 낮게 되면 키가 이제 들어가는 이제 키가 작아지기 때문에 네. 그만큼 뚫리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보통 128비트 이상 192, 256 이렇게 네.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이제 키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키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풀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안전하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민재님께서 아까 바이오 정보가 암호화 대상이죠? 바이오 정보도 아까. 네, 대상이 맞습니다. 대상 맞죠? 네. 그다음에 김수열님 암호화 기법 중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없는 하드웨어 기반의 암호화 적용 시 복호화나 백업에 대한 솔루션이나 방식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드웨어 네네. 방식은 과거에 메인프레임에 이제 적용을 좀 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 개발이 100% 개발 없이는 결코 되지는 않고요. 네. 네, 어쨌든 개발이 좀 필요한 방법입니다. 자, 오춘택님. 최근 급증하는 스마트 기기로 인해 기업에서 BYOD를 도입 시 회사 정책을 위해 높은 수준의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데 사용자가 루팅이나 탈옥을 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지원해야 될지 프로그램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BYOD 전략이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용자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자의 루팅이나 네. 이제 탈옥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 보안에 대한 통제나 정책을 위할 수 있는 이제 네. 길이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는 네. 이제 루팅이나 이제 탈옥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제 이 운영체제 플랫폼이 변제된 기기는 회사의 그 네트워크의 인프라에 접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BYOD 정책에서 채택하는 정책입니다. 네. 자, 이윤영님, 아까 이제 위험도 분석 시 IBM 방법은 무엇인지요? IBM도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IBM만의 차별화된 방법은 뭐가 있는지요? 네. IBM만의 차별화된 방법이 분명히 있고요. 네. 저희가 영향 평가 나오기 전에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저희가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 네.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향원부에서 만들어 놓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네. 컨설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해도 일정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IBM이 가지고 있는 영향평가 방법을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그만큼 시간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엔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컨설팅은 결국에는 기간이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남기출님께서요. 보안 수잔 진단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수준 진단 서비스. 네, 보안 수준 진단 서비스 절차. 보통 1,000명 정도 되는 기업에 수준 진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처음에 들어가서 일주일에서 빠르면 2, 3일 안에 네. 그 현황
대한 파악을 하고 담당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됐고요. 빨리 진행된다면 그 주 안에 착수를 하게 되고 혹은 그 다음 주에 현황 조사에 따른 인터뷰 플러스 그다음에 취약점 점검을 전체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2주 정도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네. 원하신다면 그 사이에 펜테스트, 그러니까 모의 해킹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와스라든지 이런 서버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또 같이 병행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원하신다면 CIO라든지 CISO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과 함께 인터뷰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현황과 그다음에 로드맵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주 정도 걸려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문규님, 국민은행 오픈뱅킹 구축 시 보안 서버 F5사의 SSL 가속기를 사용해서 전체 페이지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했는데 전체 페이지 암호화가 의무사항인지요? 아니면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전송하는 페이지만 적용해도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하고 금융정보 전송하는 페이지만 적용해도 됩니다. 네네. 네. 네. 김한수님, 보안 책임자에 대한 직급 등급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기준이 있다면 어느 법규, 어느 항목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직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네. 책임자를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음. 최고 뭐 정보 책임자를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원 중에 한 분이 되어야 되고 혹은 정보보호 부서의 장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강찬호님, 기존 DB 암호화 및 암호화 적용 후 DB의 혼용과 호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위험도 분석이라든지 암호화를 적용함에 있어서 영향도 평가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서정진님,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있는 DB의 암호화는 필수인가요? 현재 MS SQL을 사용하고 있는데 MS SQL 매니지먼트 자체 암호화 기능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경우에 TD 방식이 되거든요. 네. TD 방식인데 그 TD 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네. 암호화 알고리즘을 어떤 걸 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제가 아까 제공해드린 덱으로 DBMS 자체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고 그 네네. 암호화 방식의 알고리즘을 쓰지 않습니까? 그 알고리즘이 만약에 행안부에서 나온 그 안내서 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라고 네. 하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김홍주님, 방화벽만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추가 도입해야 할 필수 보안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사실은 네. 이제 그 어떠한 보안 솔루션을 이제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사실 그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나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 여기에 이제 좀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가 좀 이제 달린다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일반 이제 직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떤 인터넷에 관련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IPS라든지 아니면 안티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보다도 우선 개인정보 암호화 이런 것들이 먼저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가 어떻고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승규님, AS400이라는 오래된 모델을 보면 이거 아직도 있나요? AS400이?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오래됐다. 그 10년간 단 한 번도 보안으로 뚫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이 10년 훨씬 넘었는데 AS400. 네. 그만큼 AIX OS 커널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이분 IBM분 아니시죠? 글쎄요. 커널 부분에 있어서 향상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IBM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AS400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AIX를 또 말씀하시고 AS400, 그렇죠. OS400은 이제 그렇죠.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IBM의 운영 체제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대부분 이제 오픈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이제 모든 이제 체계들이 이제 트러스트 컴퓨팅 베이스라고 하는 보안이 강화된 보안이 향상된 그런 네. 보안 운영 체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현재 보안 체계들 대부분이
알백 기반으로 관리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네네. 종래 이제 CKOS 부분에서 많이 커버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OS 기본 기능을 이제 수용됨을 통해서 이제 OS가 이제 그만큼 이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CKOS라는 부가적인 솔루션도 중요하지만은 네. OS의 기본 설정, OS 하드닝, 보안 강화 설정을 통해서 OS 자체를 이제 보안적으로 강화 구성하는 것이 보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로 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영님, 최근 APT 공격이 이슈가 되고 또 이에 대응하는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솔루션들의 실질적인 탐지 효과나 성수도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그 A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있지 정해진 그런 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방위적으로 로그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사용자의 어떤 행동,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도 이제 내부 사용자든 외부 사용자든 사용자의 어떤 프로파일, 그다음에 사용자의 사용 형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 실제 공격을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산이나 네. 취약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한 이제 실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될 공격들을 이제 탐지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모든 솔루션들이 이제 보안 통합 보안 관제나 SIEM에서 이 보안 인텔리전스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인텔리전스가 보다 정밀하게 이제 그러한 공격들을 탐지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IBM에서도 이제 그런 것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는 그런 제품의 크레이더 제품을 포지셔닝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승호님, 국내와 해외 공격 패턴들이 차이가 있을 텐데 이를 같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네,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시작된 이제 공격이 있고 해외에서 시작된 공격들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시작된다 하더라도 꼭 국내 기업만 이제 타겟팅 되지는 않고요. 네. 또 해외라고 해서 해외 기업만 타겟팅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거의 글로벌의 모든 그런 인프라가 이 한국의 패턴이나 해외 패턴 똑같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IBM 엑스포스 리포트에서도 보면은 상반기 리포트 말고 2011년 풀이어 리포트 보면 국내 보안 사고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BM이 해외에서 이제 글로벌 동향이라고 하지만은 국내 동향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고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해킹 실력이랄까? 네네. 그런 실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만큼 높은가요? 어떤가요? 네, 굉장히 높은 아, 그런 그래요?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좀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그런 사실 실력자들이 그 양질을 이제 나와서 이제 국가의 이제 이 보안을 이제 이 방어하는 체계에 네네. 효과적으로 이제 네. 이 인력들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너무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기에 조금 적합치 않아서 자꾸 음지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PC방에만 네, 계시구나. 네. 이게 이제 PC방에 조금 계시면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준호님, APT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APT만의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지, 혼합형의 APT를 포함한 보안 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PT는 단 한 가지로 정의될 수 그렇죠. 있는 공격이 네. 아닙니다. 그래서 APT만을 위한 이제 그러한 장비나 솔루션은 있을 수 없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이버 전을 하듯이 여러 개의 이제 보안 솔루션과 인프라를 이제 갖추고 거기서 이제 이 나오는 로그나 행동 패턴들 분석을 통해서 APT를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한 가지 솔루션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테마님, 기업들의 BYOD에 대한 보안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BYOD에 대한 보안 적용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 어떤 것이 있는지요? 기업들의 보안 그러니까 BYOD를 위한 보안 정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BM의 이런 IBM도 이제 BYOD 정책을 쓰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기기의 형태를 이제 지정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회사 내 인프라를 접속하기 위해서 이 기기에서 설정해야 된 보안 구성이나 설치해야 될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들 예를 들면 네. 뭐 설치하지 말아야 될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루팅이나 네. 뭐 이 탈옥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기업 내부에서 보면 모바일 오픈된 서비스에도 차등적으로 이제 그 수준을 이제 정의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준이 있을 때 어떠한 그런 서비스를 오픈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보안 솔루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제 기기 자체를 관리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회사 모바일 인프라와 이 모바일 기기 간의 안전한 시큐어한 통신을 위한 이제 그런 측의 보통 이제 VPN이나 SSL 뭐 이런 솔루션군이 이제 통신 영역에 들어가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업 인프라 내에서 접근을 이제 통제하는 이제 그런 솔루션 총 3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이제 이 기업이 서비스를 앱으로 이제 개발할 경우는 그 앱 자체도 이제 시큐어하게 개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SDS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내에 포함시켜서 이제 안전한 앱 개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오종태님, 청와대나 국방부도 보안이 자주 뚫린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도 보안이 뚫릴 때는 패턴이 있을 텐데 어떤 교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밀이라 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지금 뭐 10분 이제 뭐 늦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요. 두 분 오늘 질문 잘하신 분 좀 말씀해 주시죠. 기억나신 분 있어요? 저는 아까 네. 그 오종태님 오종태님, 네네. 네, 가장 현실적인 네. 질문을 해주신 네네. 예. 같은 성씨인 것 같은데 네. 그 BYOD 아, 또 오춘택 씨인가? 오춘택님, 네네. 오춘택님,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나머지 오종태, 오춘택님 외에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저희가 이제 질문 리스트 봐가지고요. 하여튼 18분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분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어떠셨어요? 처음 해보신 거예요, 차장님은? 네. 재밌죠? 네, 괜찮았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 이런 지식 방송 네.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관리자분들이 프리한 상황에서 많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러 다니실 수가 없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렇죠. 움직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개인의 업무도 고려를 한다면 네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각종 규제사항이라든지 지켜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저희가 또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제시를 해드리고 굉장히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보니까 우리 저희 플래닛 TV 방송은 여러분 아이패드를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잘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건 디바이스 상관없이 다 보는 거거든요. 네. 어떤 디바이스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이제 많이 만들도록 이제 노력을 이제 할 거고요. 네. 이제 IBM 보안 같은 경우 글로벌하게는 가트너 그 시장 분석 기준으로 4위하는 굉장히 큰 보안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글로벌 명성하고 좀 다르게 좀 IBM이 이제 노력할 부분이 많은데요. 언제라도 이제 IBM을 외국 기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여기 한국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외국 사람 아닙니다. 해서 이제 친밀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뭐 어려운 점 있을 때 언제나 상담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뭐 사실 다음부터 여러분들 좀 오늘 그 채팅창에 우리도 말고도 좀 또 저희랑 같이 플랜 IT 같이 기획한 분께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좀 댓글로 많이 써주셨죠? 네, 그분들도 한번 소개 한번 해줄까? 나오세요. 예? 여러분들 오늘 음지에서 이분들이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는 양지에서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 오늘 한번 좀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나갈까요? 네. 같이 앉아. 그럴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여쁜 미녀분들이 그 음지에서 여러분들 사실 이분들 다 방송 한번 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특별히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아까 지금 댓글로 달아준 거니까 여러분들 감에 보지만 말고 여러분들 인사 좀 하셔야죠. 자, 플랜 IT 그동안 쭉 가셨는데 벌써 우리가 지금 6개월 넘었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IBM 마케팅의 임지연입니다. 제가 플랜 IT 투게더 초창기 멤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우성 PD님하고 막 이제 IT적인 논의를 하다가 서로 일방적으로 원웨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이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서 뭐 외부 전문가도 모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선에서 이제 좀 IT를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그래서 토크쇼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고요. 이게 벌써 이제 6개월이 됐네요.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 네.
네, 안녕하세요. IBM 마케팅에서 보안을 맡고 있는 최진선입니다. 그리고 플랜 IT를 6월 달에 처음 시작했죠. 6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보안으로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도 이제 또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피드백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향상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그리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IBM 마케팅의 이현이라고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하여튼 오늘 잘 보내시고요. 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